6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하은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휴가지에서도 상크를 시청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챙겨봤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오늘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큼한 시간 생방송 보시다가 TV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해시태그에서 JTBC 또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날씨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오늘 절기상 경칩이던데 봄 날씨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이 새싹이 돋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의 유입으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많이 탁한 가운데 경기와 전북은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지방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동쪽 지역에는 또 강한 바람도 불어서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 2도,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고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 해안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도, 창원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전주 18도, 광주 19도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맑고 온화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3월의 첫 월요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현재 교통 상황 아주 어렵습니다. 월요일인 걸 감안하더라도 정체가 극심한데요. 경부선 이용해서 서울로 출근하신다면 기흥과 서울 요금소, 다시 한번 판교와 반포 사이로 꽉 막혀 있고요. 영동선 인천 쪽으로도 이제 군자부터 부곡까지 밀렸다가 용인 주변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일순환선 시흥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1, 2차로로만 통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시흥부터 이렇게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여유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경기 동쪽 지역은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부터 상일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타고 김포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암사대교 부근이 특히나 어렵고 다시 한번 한남대교 주변에서도 짧게 주춤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부터 탄천 1교까지 30분 이상 필요합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 최종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에 큰 불을 낸 범인, 범행은 인정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역대 최저치인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 고물가 시대 김광석 교수에게 생존 방법 들어보고요. 새 학기, 새 직장, 새로운 만남이 두려운 내 마음 상태는 해법은 김경일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겁니다. 해당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규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직접 사과는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 정경련과 일본의 게이달렌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우회 참여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 정부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오부치 선언 등 그간 진정한 사과를 언급한 과거 담화들을 계승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과와 반성을 선언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적으로 방향이 잡히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양국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확정되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국내 피해자 측에서는 그동안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자 배상금 지급안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가서 고생했고 미쯔비시로부터 돈 못 받고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왜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걷어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 일본 기업 참여라도 시키겠다던 외교부 약속도 실패로 돌아갔다며 우리 측 재원으로 피해자의 판결 채권까지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게이단맨이랑 한국 정경련이 돈을 합쳐서 미래재단 이런 거 만든다는 건데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진정한 사과와 관련해서도 과거 반성을 계승하겠다는 일본의 반응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지원금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어 논란이 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솔직한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김 실장은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또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국 해구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논의 대상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에 대해서도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내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긴급 체포된 방화범은 왜 불을 질렀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비틀 주차된 화물차 짐칸 쪽으로 다가가고 잠시 후 불이 납니다. 토요일인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인천 현대시장 주변 CCTV에 찍힌 4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어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처음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불을 질렀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용의자는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시장 안 점포 3곳을 포함해 쓰레기 더미 등 모두 5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청소 경비 아저씨가 여기 신고하고 불 소화기 가지러 가는데 불을 붙어가지고 그 1차 껐고 그리고 저 아래 또 불 붙었고 한가운데 저 아래 밑에 또 자동차에 불 질렀고. 점포가 붙어있는 전통시장이어서 불을 다 끄는데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점포 205곳 중 55곳이 탔습니다. 횟집 수조의 고기들은 모두 죽었고 술집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리가 떨려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막 달달달달 떨려지고. 경찰은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남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야산에서 태어난 지 2, 3개월 된 걸로 추정되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아기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수일째 방치돼 있었는데 비닐봉지가 놓인 등산로를 자주 오가던 시민이 수상하게 여기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으로 법무부는 가능한 빨리 이 씨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입니다.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큰 차익만 남기고 철수해 이른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한국 정관계 금융권 인사들과 어울리며 계약의 긴밀한 내용을 논의하는 등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 배임, 조세포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시민단체와 국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전 지사장은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2017년 8월 이 전 지사장은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재판부 판단으로 풀려났고 법무부가 최근 이 전 지사장의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 당국에 넘기자 뉴저지주 연방검찰청이 체포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측의 협조를 통해 이 전 지사장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생방송 보시는 장면 인증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십시오.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글 본문에 샵 JTBC, 샵 상검클래스 해시태그 꼭 포함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증샷 지금 바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오, 이용주 캐스터가 지금 옆에서 오늘 올릴 건가요? 아, 네, 올리겠습니다. 오, 옆에서 열심히 인증샷 찍고 있더라고요. 당첨되는 거 아니죠? 지금 당장. 아니, 이도성 기자는 왜 안 찍었어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내 이슈 전해주는 이도성 기자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먼저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도시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배려인 척 슬쩍인데요. 이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을 챙기는 척 다가가서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 정신없이 잠든 사람들을 노렸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한 지하철 안 모습이에요. 저 분홍색 칸에 저렇게 앉습니다. 저기 배려 좌석인데 그러네요. 빈자리 많은데 굳이 저기 앉았어요. 근데 뭔가를 바라본 듯이 저렇게 휴대전화를 주워서 옆자리에 그래도 놔줍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저걸 주워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떨어뜨린 걸 놔주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만지작 이리부저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저렇게 나가버립니다. 어머.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챙기는 척 하다가 그대로 남의 휴대폰 들고 달아난 거군요. 네, 기종 보니까 제 거랑 똑같아갖고 저도 훔친 놀랐는데 이 같은 수법으로 몇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렇게 잠든 피해자에게 웃옷을 덮어주는 척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했다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나마 저렇게 영상이 잡힌 건 다행인 게요. 주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합니다. 이 CCTV 70여 대를 분석하고 한 달여간 잠복 수사를 하면서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지난달 24일 드디어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이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영상 보시죠. 우리 절도 혐의로 우리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병명이하고 체포대포 심사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유, 대체 왜 그랬대요? 일단 뭐 경찰 조사에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는 작물업자에게 넘겼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예전에도 절도를 저질러 붙잡힌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접수된 신고 건수가 387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네요. 분실도 있지만 도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내가 실수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가 가져간 경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CCTV 또 굉장히 선명하네요. 네, 잘 나왔습니다. 잡힙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사상 최악의 동물학대. 말다운 편에 들어갔죠. 이 영상 조금 충격적인데요. 강아지 수백 마리가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기도 한 주택에서 찾아냈는데 이 백골이 된 사체가 쌓여있기까지 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 보여드릴 텐데 마음의 준비는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폐기물이 쌓인 입구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 철창 같은 것도 있고요. 안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저렇게 저희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기가 다 개 사체가 썩어가고 있는 자리였어요. 뼈만 남은 정말 백골이 된 사체도 있었고요. 이게 포대와 고무통 안에 그대로 사체가 방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잔인한 장면이라서 지금 보시면 저렇게 안에 이 개 사체로 가득 찬 거예요. 저만한 포대가, 통이. 저 이 내용 준비하면서 저 영상 그대로 다 봤거든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정말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곳에서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갔을 강아지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픈데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건가요? 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한 60대 남성 A씨의 집이었습니다.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에 밥을 주지 않고 죽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체 왜 그랬는지 이 남성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제가 혼자 살아요. 집사람이고 애들이고 다 멀리 다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물 장사를 해요.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 남성은 개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0,000원씩 받고 개를 받아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 측은 번식업자들에게 상품성이 떨어진 개를 받아온 뒤 돈을 받고 받아온 뒤에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궁금한 게 저렇게 수백 마리가 저 집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좀 폐허가 된 것처럼 돼 있는 집이라서 주변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 자신의 반려동물을 찾으려서 돌아다니던 이 동네 주민이 우연히 이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체가 정확히 몇 구나 되는지도 파악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물보호단체 측은 키워드에 적은 것처럼 사상 최악의 동물학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처벌은 가능합니까? 일단 법적으로 이게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이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서 동물을 죽게 하면은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 A씨는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은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잔혹한 현장에서 발견된 이 개 4마리 살아남은 채 발견이 됐는데요. 곧바로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 나오는 저 강아지들입니다.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꼬리 흔들고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닐 강아지들이 더 있었을 현장인데 약간 저렇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로또 2등 무슨 일이? 이게 한 복권 판매소에서 2등 당첨 복권이 무려
103장이 나왔어요. 같은 곳에서요? 한 곳에서 103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 모 슈퍼라고 하는데요. 이번 회차 2등 당첨금이 한 69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곳에서만 2등 당첨금이 뭐 7억 원 정도 나온 거죠. 아니, 103장이 한 곳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도 신기해서 좀 찾아봤는데 로또 2등은 당첨 번호 6개 중에서 5개와 보너스 번호 하나 맞을 때 당첨되는데요. 보통 한 회차에 100건 내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난달 25일 1056회 때는 2등이 81건, 또 그전에는 92건, 그 앞에는 66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차는 2등만 664건이 나왔고 2등 자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103건이 이 판매소 한 곳에서 나온 겁니다. 상당히 좀 드문 일이긴 하겠죠. 몇 명이 구매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1인당 복권 구매 한도가 10만 원, 뭐 100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명이 다 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를 뭐 의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왜 나는 안 되는데?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약간 좀 이거를 조작이다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상에 늘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그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냐고 뭐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봤더니 거기 댓글들에 엄청 다 의심,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런 댓글들만 막 잔뜩 있더라고요. 이 조작서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조작서를 일축했습니다. 이게 패턴 집중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지난해 6월에는 그 어려운 로또 1등, 그 1등이 무려 50명이, 50명이 한 번에 당첨된 적이 있었고요. 2013년에도 1등 당첨자가 30명이 한꺼번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작설이 제기됐지만 기재부는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턴 집중 현상이 왜 저한테 집중이 안 되는지, 우연의 일치가 왜 저한테 안 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네, 하지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행운을 좀 저희가 불어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 월드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 한 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관심인데요. 먼저 경제 분야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1991년 성장률 발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중국 경제가 올해도 녹록지 않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도 낙관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국방 예산은 또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돼서 군기를 끌었습니다. 전년 대비 7.2% 늘린 1조 5,537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293조 원이나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57조 원인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5배. 65조 원인 이 일본의 4.5배 수준입니다. 근데 뭐 경제는 어려운데 뭐 국방력 강화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국방 예산 증가는요.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게 이 분석이 나옵니다. 대만 통일을 추진하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올해는 경제보다는 국방이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의 사면임도 확정이 된다고 하죠. 네, 오늘 10일인 이번 주 금요일에 시주석의 3연임이 공식 확정됩니다. 근데 관심은 이 당선 여부가 아니라 만장일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만장일치였는데 이번에는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시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에 맞선 2인자 리커창 지우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퇴임을 앞둔 리 총리의 정부 부처 고별 투어 영상이 지난주부터 인터넷상에서 대거 검열, 삭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뭐 10년 임기를 마쳤는데 고별 투어 영상까지 삭제가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주석의 원톱, 나밖에 없다. 이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 뭐 이런 거겠네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
학창 시절 폭력, 학폭 얘기입니다. 네. 자,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들끓고 있는 이 학폭 폭로를 외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실까요? The attention a celebrity doesn't want. Bullying accusation. 셀럽들이 원하지 않는 관심, 괴롭힘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순간에 퇴출당하는 경우를 줄줄이 나열했는데요.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서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이 자매의 사례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야, 이게 뭐 K-팝, K-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것까지 해외로 뻗어나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K-학폭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경력 파탄, 사회적 매장을 응당한 자업자득으로 보고 있다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학폭 폭로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엔 진위 확인이 어렵고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영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폭이라는 단어, 바로 bullying인데요. bullying go away. bullying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이 말을 몰랐던 걸까요? 러시아 의원이 귀에 스파게티면을 걸었다가 큰일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 귀에 캔디가 아니라 내 귀에 스파게티. 지금 귀에 스파게티면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열심히 시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하일 압달킨 러시아 두마 의원인데요. 직접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아니, 저런요, 뭐 저게 무슨 설정이에요? 뭐예요? 저게 왜 저러는 거예요? 무슨 컨셉이냐면 이게 러시아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귀에 면이 걸려 있으면 사람이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통한다고 하는데 자, 이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국정연설이 사기극이라는 의미를 전달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로 하진 않지만 자신의 뜻을 짐작해서 알아채달라 일종의 약간 신호를 보낸 거군요. 풍자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영상이 온라인을 타고 널리 퍼지자 러시아 공산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러시아 정치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같다. 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는데요. 결국 오는 7일 이 의원의 재판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니, 직접 푸틴을 비난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재판까지 하니까 좀 그런데 또 걱정도 돼요. 네, 무지 걱정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군을 모욕한 혐의 등을 적용해서 반정부 세력에게 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스파게티면 한번 걸었다가 큰일 치르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인도인데요. 지금 시작부터 와글와글하죠. 자, 지금 한 남성이랑 지금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사람들이 줄도 끝도 없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저 사람. 자, 지금 다들 재빠르게 다가와서 찰칵 지금 찍고 거의 지금 착착착 하면서 지금 기계처럼 셀카 기계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인도 발리우드 스타인 악샤이 쿠마르의 셀카 릴레이 도전 현장입니다. 인도 영화계 스타라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군요. 네,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발리우드 영화 중에 이 배우가 안 나오는 영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브스 선정 2020년 세계 최고 개런티 남자 배우 6위를 기록한 인도 최고 스타인데요. 셀카를 소재로 한 새 영화 홍보차 이런 도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이제 홍보 겸 팬 서비스인데, 근데 저렇게 찍다가 입꼬리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기 경련 날 것 같아요. 기계 같아요. 네,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잘하긴 해요. 자, 몇 초 사이에 인상적인 포즈로 지금 줌인, 줌아웃 하면서 지금 했는데 3분 만에 무려 184명과 사진을 찍는 데 성공해서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1초에 거의 한 장씩 찍은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셀카 좀 찍는다고 해도 이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클이 시청률 6위 프로그램이 된다면 저희 한번 도전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200명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도전해보기로 하고요. 모쪼록 이 영화도 이 행사 정도로 흥미롭다면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 막 됐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물가의 습격, 살아남는 방법은? 작년 11월에 저희는 이 시간에 이렇게 2023년을 내피배 시대, 즉
궁핍을 견뎌야 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넘게 지난 지금 슬프게도 이 예측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아무리 씀씀이를 줄여도 나가는 돈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방금 발표된 우리나라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해보고요. 이 높은 물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소식 한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전히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 4.8%라는 이 숫자는 우리 목표하는 물가가 2%니까요. 2%까지 떨어져줘야 안정적인 물가입니다. 물론 지난 23년 1월 5.2%를 기록한 이후에 다소 떨어져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갖게 만듭니다. 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2%를 초과하는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구나. 지난해보다 5%나 물가가 치솟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이 물가 상승률의 부문별로 구분을 해보면 일부는 식료품도 있죠. 일부는 에너지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는데 특히 수도, 광열, 에너지 관련 전기세 포함입니다. 이런 부분은 28%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전기세 비싸다고 전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품목, 그런 품목들의 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서민들의 삶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뭐라고 했냐면 소주 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 물가가 너무 이런 게 다 올라가니까 각계의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 하면서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이런 각 부처에서는 각 기업들,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뭐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 대상 기업이죠. 식료품 기업들에게 식료품 가격을 좀 그렇게 치솟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사실 이 전기세 오르죠, 가스 요금 오르죠, 뭐 다 수도 요금도 다 오르면 당연히 김밥 가게 할머니 입장에서 김밥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물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에 기여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입장인데, 근데 또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가 요금 다 올려놓고 우리는 가격 못 올리게 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비판, 이런 것들도 물론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오른 거는 마트의 장만 보면 체감이 확 되는데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 나와서 내피배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소득 안 줄었는데요. 나는 아직 월급 통장 계속 그대로 찍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명목임금입니다. 우리 앵커님이 받으시는 그 월급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명목임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 명목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작년에는 사과를 100개 사 먹었어요. 올해도 100개 사 먹을까요? 아니죠. 5%나 올랐으니까 사과 사 먹을 수 있는 개수가 95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을 뭐라고 합니까? 실질 임금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명목 임금은 줄지 않고 나름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져서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시는 것처럼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22년 기준으로 396만 원으로 21년보다도 늘었어요. 그러나 실질 임금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소득 안 줄었어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 빨간 줄 좀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수정하고 싶네요. 올리고 정말.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방법은 뭘까요? 물가 안정입니다. 소위 소득이 있으면, 임금 찍히면 거기서 이자 상환 부담 나가죠. 80% 가까이가 이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이자 나가죠. 그리고 자산 가치는 줄어들죠. 그러나 특히 실질 임금은 줄어들죠. 가난해짐을 느끼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나왔는데 네. 물가가 오르는 것 못지않게 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그게 예. 복합되면 그게 제일 걱정인 상황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네. 한국은행에서 이 전망치를 또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 경기가 23년 상반기 1.3%로 전망했었어요. 근데 그거마저 또 꺾였습니다. 1.1%로. 경기는 꺾이고 고물가는 유지되죠. 4%.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이 구간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만나는 국면. 소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경기는 떠받쳐줘. 물가만 잡으면 돼. 이런 입장이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만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거의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현실입니다. 교수님 보신 거죠. 네. 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예적금이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근데 물가를 생각하면 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좀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실질 임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 앞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역시 실질 금리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인데요. 물가 상승률만큼 치솟는 게 없어요. 물가만 이렇게 5%대로 높게 치솟고 있고 금리, 저축금리나 그것도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증가 속도도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5%대까지 찍었는데 네. 근데 예금 금리는 2.7%예요. 고작 비교한다면. 네. 그럼 이 차이를 뭐라고 합니까? 실질 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도 사실상은 가난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저축 이외에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예금 금리가 2.77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면 사실상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축 금리를 좀 더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 아쉬움 모두가 지금 네. 갖고 있는 것 이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그런 기운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속으면 안 되고 진짜 이 실질을 파악하라는 게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의 내 인구도 물가 때문에 줄고 있는 셈이고 또 네. 저축하면 손해 보는 것처럼 이제 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실질 금리가 네.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23년 이 올해만큼 저축이 유리한 때는 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보시는 게 불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 주가 하락폭을 보세요. 네. 집값 하락폭을 보세요. 집값 하락률이 예를 들어서 전주 대비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것도 실질 가격 하락률로 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물가 상승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나머지 모든 지표는 어둡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 23년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난함을 이겨내세요. 내 피 이겨내라라는 말씀을 던졌던 거죠. 항상 돈의 이동을 잘 관찰하라고 강조를 해오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돈의 이동을 관찰하라? 어떻게 네. 좀 돈은 이동합니다. 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돈은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높은 물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조심스럽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흐름 이렇게 판단한다면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이 여전히 이탈하고 저축으로, 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시고 거대 자산이 이렇게 이동한다면 나도 그런 이동에 편승해서 돈을 위치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 항상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좀 돈의 흐름을 좀 거시적으로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동 클래스.
클래스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하는 날이죠. 네. 짧지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명강의 오늘 모두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올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막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든든하게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라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토실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넉넉해 보이고. 아니,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인 줄만 알았는데 살면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교수님. 이런 어른들의 고민 오늘 주제를 통해서 이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 학기, 새 직장, 새로운 만남이 두렵다면 자, 3월입니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막 입학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는데 봄과 함께. 사실 이런 시작을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공간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어떡하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선천적인 어떤 기질의 차이, 성격의 차이인지 그렇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은 아마 첫 번째 유형처럼 두렵고 불안한 게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1989년에 대학 들어갔을 때 3월 2일 날 개강하잖아요. 네. 합격자 발표하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하고 살았다가 2월 첫 주부터 약간씩 불안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도 안 불안하다. 그럼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니 사람은 내가 아닌데. 우리 인간이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사람을 새로 만난다, 완전 낯선 사람을 만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은 10,0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가 죽거나 쟤를 죽이거나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기질적으로 아주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시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편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대부분의 우리는 입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사하니까 너무 좋아.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 막 이렇게 점점 힘들고 어떤 선배들이 있을까 막 두렵고 막 설레인 거는 오히려 줄어들고 불안하고 긴장하는 게 더 많죠.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성인들은 꼭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 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해도 이 낯가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낯가린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데요. 네. 많이 맞아도요. 나중에 맞으면 또 아파요. 네. 조금 덜 두려울 뿐이지. 근데 심지어는 맞아봤기 때문에 더 두려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완전히 친숙해지거나 아니면 숙련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인정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낯가림 심하지? 고민하는 건 뭐 필요할 수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다 그렇다 누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들이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는 거 시름시름 알았다 이런 기록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회사 일 시작하면서 이 전화 업무를 처리하는 걸 특히 힘들어하는 이 콜포비아라고 하죠. 전화 공포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낯가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낯가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원래 전화 자체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내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화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영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꽤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표정, 몸짓, 그 외에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에 있나 이런 단서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에게 굉장히 이 상황을 친숙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이나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래서 영어로 다른 나라 사람과 통화하는 것 때문에 되게 한 1시간 전부터 어떻게 할까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모국어라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바보같이 이런 걸 힘들어하지? 이게 아니라 아, 이건 원래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어려운 거니까 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마음가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직장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낯가림, 뭐 전화 업무, 하기 싫은 거, 뭐 하기 싫은 미팅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좀 꿀팁을 주신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가 어느 정도 양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드립니다.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한 달에 할 수 있는 회의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사회적 에너지를 쓴 상태에서 받는 전화 네. 혹은 그때 또 다시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멍 때리기.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먼저 가지면 고독을 내가 경험하고 사회적 에너지가 생성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회적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또 바닥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버겁고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꾸 멀어져. 그럼 고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외로움이 돼요. 예. 그럼 그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또 나가서 또 다시 또 상처받거나 아니면 힘들고 와요. 이게 악순환이 어느 쪽 순환이 그려지는지가 다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 혹은 나 혼자 무엇을 좀 해보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이게 크기보다 길이보다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씩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자면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미리 먼저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 캠퍼스 벤치에서 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뇌를 살짝 식히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뭐냐면 실제로 쭉 들어오는 막 완전히 낯선 새로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막 오늘 하루 종일 막 명함 돌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미팅 하셨어요. 그러면 후반부쯤 가면은 이제 또 다른 고객 만날 때 사람 쓰러져요. 살짝 멍 때리시는 거 좋아요. 진짜 멍 때리라. 네네. 아까 캠퍼스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강의에 익숙해도 매번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미리 강의실 가서 미리 좀 완벽하게 세팅도 해놓고 뭐 이런 습관이 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 공간 가까운 데 가서 친숙함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군요. 저도 강의실을 한 번도 안 가본 강의실이면 그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학기면 하루 전 혹은 뭐 며칠 전에 그 강의실에서 한 10분 정도 앉아 있다. 뭐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먼저 와 있어. 나 터줏대감이야. 나 홈그라운드 같지롱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있게 뇌에 긍정적 착각을 주는 걸 하죠. 나의 뇌에 긍정적 착각을 주어라. 그리고 아까 사회적 에너지가 총량이 있으니까 잘 좀 분배를 사람 만나는 횟수나 이런 걸 좀 분배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자,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새로운 환경인데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다음 고민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혹시 새 학기 증후군. 이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 새로운 환경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새 학기, 뭐 새 교실, 새 친구, 새 선생님. 이게 새 학기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뭐 증상, 어떤 증후군인가요? 뭐 증후군이라고 뭐 너무 거창하게 네. 부른다기보단 그냥 가기 싫고 가서 또 힘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교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날이 또 두려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가. 진짜 큽니다. 정말 커요. 배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제 주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배 아픈 정도를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갑자기 뭐 다쳤냐 왜 목을 못 드냐 했더니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경우. 꽉 묶여버린 거군요. 그렇죠. 네. 학기 시작하고 한 달 내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위 눌린다. 네, 그런 거에 대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아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전쟁터에 들어가면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이 상황적으로 부모님은 그냥 자기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엉뚱하고도 우연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감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약해서는 아니에요. 약해서는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변화에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일수록 그다음에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새로운 학기 혹은 새로운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죠. 왜? 예민하니까. 네, 예민하니까. 자, 지금 3월 2일 날 입학을 했고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월요일 첫 이제 정말 개강, 뭐 입학 제대로 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딱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는 이 새학기 증후군이 나타나는 그 행동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왜 이러지? 배가 좀 아프네? 근데 목을 못 가눌 정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좀 어떤 행동을 좀 자세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좀 관찰해봐야 될까요? 이전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이전 것에? 네, 그러니까 예전 친구, 그다음에 예전 학교, 예전 학급.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학교라고 해도 자기가 작년까지 있었던 그런 교실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회귀하고 퇴행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죠. 지금 힘들어도 봐야 되지만 아우 나 작년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부터 시작해서 예전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게 바로 뭐냐면 불필요하고 엉뚱해 보이는 것들에도 자꾸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건 트집이 아니라 아이가 이런 것들에도 다 지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할 수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죠. 네.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의자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편한 곳에 가면 제가 지금 벌써 3번째 뵈니까 벌써부터 편안해졌는지 방금 전에 지금 느꼈어요. 제가 첫날 왔을 때 이 의자가 어떤 느낌인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앉아 있어요. 제가 터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처럼 모든 것에 예민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런 식의 행동이 관찰됐을 때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새 학기, 새 반, 새 담임 선생님, 새 친구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방은 새 거 주지 마세요. 가방이라도 익숙하게요? 학용품까지 싹 다 새 걸로 바꿔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분이 나거든요, 그게. 네. 그게 부모님의 기분이죠. 부모님의 기분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새 학기 시작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내보고 결정하자라고 해서 늘 들던 가방, 늘 쓰던 그런 펜, 그런 학용품들 위주로 조금 더 옷도 옷도 좀 이렇게 좀 약간 기존의 물건들을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의외로 사람들이 물건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새 것이니까 이제 좀 기존의 헌 것들도 좀 같이 섞어보시는 게 좋아요. 우와, 이건 생각도 못했던 솔루션이에요. 그러네요. 너무 민감한 그런 아이들에게는 너무 다 새 걸로 너무 새 시작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익숙한 걸 남겨두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교수님 오시는 날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교수님 증후군이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가. 김경일 교수님 증후군에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월수금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낯가림, 성격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 유튜브에서는 MBTI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싹이 돋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3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의 유입으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는 봄 기운이 더 만연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많이 탁합니다. 현재 경기와 전북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지방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동쪽 지역에 강한 바람도 불어서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 해안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3도, 전주 4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인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자, 하은 앵커 없는 사이에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정말 봄이 시작됐습니다. 네, 휴가지에서 돌아오니까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도 일교차가 아주 큰 시기니까 모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달래, 냉이, 돌나물, 경칩에 이런 봄나물들 먹으면 특히 좋다고 하니까요. 네.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계속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MBTI의 모든 것 들어볼게요. 저를 비롯해서 이 MBTI 신봉하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럼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